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직상 1급 노동시장령 1차 필기 2017년도 2의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또 많이 본 문제죠.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경쟁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이동시키는 요인은 그러니까 임금이죠. 이동시키는 요인은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그 다음에 타 요소의 가격, 뭐 보완 요소나 대체 요소의 가격 변화, 이런 게 이제 선 자체 이동 요인이죠. 그럼 요 3번이 있네, 3번. 요거와 비해 이제 선상 이동. 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선상 이동의 노동 수요량 변화 요인은 임금. 임금 요거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노동 가격이 임금이잖아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상 이동인 노동 수요량 변화 요인이죠. 다 1번, 2번, 4번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요거 세 개가 이동 요인인데 여기 하나가 있네, 그죠? 생산물의 가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그 다음 62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건데, 해도닉 임금 함수. 이 해도닉 임금. 요거는, 우리 교재 또 해설란에 실력 다지기로 해도닉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상적 임금 격차의 하나의 내용으로 그게 포함되는 내용인데, 해도닉 임금이란 그 위험이 있고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가 높은 요런 직업에서는, 그런 직무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쾌적한 직업, 안전한 그런 직업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해도닉 임금 함수의 그 기울기는 개인들의 뭐와 동일하냐, 받으려고 하는, 야, 요 정도는 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보상 요구 임금, 의중 임금이라 하기도 하죠. 의사 임금, 의중 임금, 보상 요구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한 일, 뭐 산업재해가 이런 높은 확률의 일은 더 받아야 되겠죠. 보상 요구 임금이 높고 그 반대는 보상 요구 임금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대충 이제 해도닉 요거만 보면은 임금 이제 보상 요구 임금이 높고 낮고 그런 거. 그 기울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해도닉 임금이란 그 보상 요구 임금이 노동자들의 보상 요구 임금이 그 직업의 쾌적, 비쾌적, 위험, 안전, 산업재해 확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보상 요구 임금이 높다, 낮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은 경영 참가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제도죠. 이 경영 참가제도의 긍정적 역할, 좋은 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면 좋은 점, 긍정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냈습니다. 자, 대결이 아닌 협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 상호 신뢰를 정립. 당연히 뭐 그냥 읽어봐도 상식적으로 뭐 맞는 말 같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이해, 또 반대로 기업과 경영에 관한 근로자의 이해를 높여줘. 다 맞네. 답은 4번이겠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죠. 경영 참가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4번에 보면 경영에 재능이 있는 근로자나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는 경력 통로가 된다. 요거는 뭐 경영 참가 제도의 원래의 긍정적인 목적이 아니죠. 재능이 있는 경영이 실리는 근로자나 물론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는 통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경영 참가의 원래 의도했던 긍정적인 의도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 또 나왔네요. 효율성 임금 이론에 관한 자주 나오죠.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 이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여 이제 거꾸로 생산성을 뒤에서 끌어올리주는 높이는 임금 정책이다. 맞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줄이고 역선택 줄이고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임금 정책이고, 이제 대기업에는 가능하나 중소기업에는 실행할 수 없는 임금 아닙니다.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효율 임금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에서 실행하는 임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효율 임금은 요 시장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장 균형 실질 임금이 아니고요. 요거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요거보다 높은 실질, 여기 효율 임금입니다. 효율 임금을 지불하면은 이렇게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 비자발 실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장 논리에 의하면, 경쟁 시장 논리에 의하면 초과 공급이 있으니까 임금이 즉각적으로 하락하고 여기로 가리라 예상되는데, 기업가가 이런 임금을 고정시켜 버린다. 초과 공급이 있어도 여전히 요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번. 자, 이것도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우리 12가지. 이것도 앞에 또 이렇게 실력 다지기로 정리를 했는데 총 12가지가 적혀 있죠.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요거는 높인다, 낮춘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12개 중에 이제 4개만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정한 요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죠. 틀린 것은 여타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이 자꾸 증가하네. 임금이 자꾸 증가하니까 여성들이 임금이 자꾸 높아지네. 저거 내 벌로 나가야 되겠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맞습니다. 여타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보상 요구 임금이 받으려고 하는 임금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집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임금이 낮을수록 아무 때나 가서도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차가 높아지고, 보상요구 임금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답은 2번이네. 보상요구 임금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 생산에, 가게 기계 생산의 기술이 향상되고, 이제 세탁기, 냉장고, 밥솥, 이런 거, 그런 게 향상될수록 이제 여성들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게 생산에 시간이 절약되니까 높아지고요. 타가 시설의 미비는 낮아지겠죠. 타가 시설의 확충은 높아지겠고, 타가 시설이 미비되니까 이제 애를 이제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야 되니까 낮아집니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66번 계산 문제 나왔네요. 역시 또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실업률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표시하라 이거죠. 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 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자,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참은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죠.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은 100분율로 하니까. 그럼 여기 생산 가능이 3,500이고요. 경제활동 인구 여기 없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요거 빼면은 비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을 합친 게 생산 가능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 빼면은 1100이면 2400명이에요. 그죠? 2400만 명, 만 명이니까. 그래서 2400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이제 68.6이 나옵니다. 68.6 약 반올림해서 68.6이니까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 답이고요. 그다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네. 요 경제활동 인구 2,400 나왔잖아요.
실업자수는 여기 이제 실업자수는 없는데 취업자수가 나왔죠.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이제 우리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로 나갑니다. 취업자가 2,300만 명이 나왔죠. 여기 2,300만 명이니까 실업자수는 100만 명이 되겠죠. 100만 명. 그래서 2,400에 100만 명.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4.8입니까? 4.2입니까? 계산을 대충 하면은 4.2? 4.8? 답 한번 봅시다. 계산하면 되니까 4.2가 맞네요. 약 4.2 계산하면 다 약입니다. 약 반올림해서 이거는 68.6%, 이거는 이제 약 4.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가 더 쉽죠. 오히려 말로 된 게 더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뭐 좀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쉽게 답이 딱 떨어지니까. 67번에 역시 필립스 곡선, 뭐 필립스 곡선 단골로 나오네, 그죠? 그래서 우리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과 가장 그려먹네. 그러니까 우리 이동하는 요인은 이렇게 우상방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시럽도 동시에 늘든지, 아니 물가도 내려가고 시럽도 감소하는 이런 것이 이동 요인이죠. 그리고 우리 요거 하나, 요거 둘, 그 다음 이제 선상이동, 이렇게 셋, 선상이동 이렇게 가는, 요 네 개 반드시 구분해 두시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동하는 요인과 이렇게 이동하는 요인, 요인이 아닌 것은 기대 인플레 증가는 물가 상승 기대는 무조건 요거죠. 우상방 이동이죠. 1번.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는, 기대 인플레 하락은, 물가 하락 예상은 요렇게, 물가 상승 기대는 요렇게. 그거죠. 노동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또 부문 간 실업률 격차 심화. 부문 간 실업률 격차가 심한 거는 그 인력 정책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 정책을 하면은 이제 요래 내려가고요. 부문 간 실업률 격차에 심하니까 그거는 요거 이제 여기 우상방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그다음 변화니까 뭐 좋은 변화는 요거, 나쁜 변화는 요놈 이렇게. 역시 인력 정책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노동 인구 구성의 비율 변화로서 좋은 변화는 이렇게, 나쁜 변화는 이렇게 돼요. 답은 4번이네. 우리 실업률 증가는 요거죠. 요거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 증가는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 해당해요. 선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기 4번이에요. 선상으로 이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물가 하락 같이 넣어주면 더 좋은데 조금 출제자가 미스한 것 같은데요.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증가 이랬다면 진짜 명확합니다. 그래도 뭐 실업률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도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이라면 이거 이동입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면 우상방 이동 요인인데 그냥 실업률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선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선상으로.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부가급여. 잘 아시죠? 부가급여의 그냥 항목을 물어봤네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부가급여가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뭐 자금용 피복지급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유급병가 다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급, 이거는 이제 임금이죠. 현금급여로서 임금에 해당됩니다. 부가급여가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고등급은 아니지만 기준 외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부가급여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9번. 또 노조 나와죠. 노조의 뭐 임금에 미치는 효과. 노동조합이 비노조 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옳은 설명만 골라라. 옳은 설명만. 우리 유인 효과, 파급, 유인 효과가 있고 그 반대 파급 이전 효과가 있고 그다음 위협 효과, 대기 실업 효과, 임금 평준화 효과 뭐 등등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무슨 효과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해서 옳은 설명만. 자, 노조 부문에서 해고된 노동, 우리 노조가 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비노조로 이동하여, 이게 이제 이게 파급 효과죠. 이전 효과 혹은 파급 효과로서. 그래서 그럼 비노조의 임금이 하락되는다는 그런 효과고요. 그러니까 비노조 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사측에 위협함, 이게 다 위협 노네. 위협함으로써 임금을 인상시켜 노조 부문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이거는 이제 위협 효과입니다. 위협 효과. 그다음 비노조 부문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유입. 비노조 쪽의 노동자들이 노조 쪽으로 유인된다. 이게 유인 효과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파급 효과하고 정반대 효과로서 비노조의 임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입되어 온 노동자들이 노조 부문의 대기 상태로 있는 동안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상승한다. 이거하고 이제 기억하고 디귿은 정반대 효과로서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러면 우리 교재 해설에 실력 다지기로 각종 효과 적어 놨거든요. 그거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0번,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작업해야 하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보상임금 격차설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일하기 강도가 힘들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보상해주는 겸해서 임금을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보상임금 격차의 4가지 요인이 있죠. 소득의 안정성 여부, 그 다음에 직업의 난이도, 직업의 쾌적성 여부. 여기 쾌적성, 비쾌적성 여부네, 이거. 쾌적하냐? 이건 비쾌적이에요. 노동 강도가 심하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비쾌적이죠. 직업이 비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보상해주는 겸해서 더 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상 임금 격차설 중에 4가지 중에 하나죠, 이거. 그 외에도 뭐 이제 요구되는 직업 기술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요구되는 기술을 갖춰야 되느냐, 안 갖춰야 되느냐, 그 4가지 우리가 앞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 야, 이게 이제 우리 단체 교섭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단체 교섭 이론. 노사 양측이 단체 교섭을 할 때 최종적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는 자신의 조건과 교섭 과정에서 겉으로 제안하는 조건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한 단체 교섭 이론은 어느 거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체 교섭 이론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목받는 게 가장 주목받는 여기 힉스의 단체 교섭.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그 단체 교섭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력 다지로 해가지고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 해가지고 노조의 저항 곡선, 사용자의 양보 곡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우리 실력 다지기에 나온 것처럼 좀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버리 이론이나 카트 챔버림 이론, 이런 거 약하는 거, 카츠 이론인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카츠 이론인 거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좀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카트 챔버림 이론과 매버리 이론은 또 우리 해설에 나와 있죠. 요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매버리 이론입니다. 매버리 이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요런 최종적으로 수락할 용의가 있는 자신의 조건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 교섭 과정에서 겉으로 제안하는 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책에도 보세요.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노조의 사용자의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매버리 이론이고, 카트 챔버리는 또 그것도 적어놨죠, 책에.
해설란에. 그 노조의 요구를 거부시에 사용자 비용이 수락 시에 사용자 비용이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는 이론. 그 정도만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카체 이론은 필요 없고요.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해설란에 또 따로 실력 다지기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체 교섭 모형이라는 이론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지금 요 내용에 해당되는 그 단체 교섭 모형은 매버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72번에 시럽의 종류들을 쫙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시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요. 우리 수요 부족 시럽은 대표적 경직 시럽이죠. 비자발 시럽 중에 경직 시럽이 가장 전형적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 노동시장 기능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일수록 마찰식 정보 제공이라니까 마찰적 시럽, 탐색적 시럽을 줄이는 대책이죠. 그 다음에 공습과 시럽이 공존을 하더라도 이건 다음에 구속 시럽입니다. 구속 시럽. 기업이 공석이 자리가 있는데 구인은 하고 있는데 또 시럽은 또 발생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이 없다는 게 실업자는 많지만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구속 실업입니다. 공존을 하더라도 구인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안전할 경우 구속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네요.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틀린 설명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4번 왜 틀리는가? 실망 노동자 가설에 의하면 실업이 증감에 따라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증가. 우리가 실망 노동 효과는 그 실업자였던 자가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니까 구직 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업률도 낮아지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같이 낮아지는 효과죠. 이거 정반대가 이제 부가노동 효과는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는 것이 부가노동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 이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실망 노동 효과가 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던 자가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실망 노동 효과죠. 그래서 여기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내려오는 거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요. 요것분에 요게 실업률인데 여기서 한 명이 내려오면 분모도 한 명 작아지고 분자도 한 명 작아지면 그 숫자가 분수가 내려갑니다. 보세요. 원래 3분의 2였다가 경제활동 인구 3명, 실업자 수 2명이었다가 일로 한 명이 내려가면요. 경제활동 인구 1명 작아지고 실업자도 1명 작아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숫자가 낮아집니다. 이게. 이리 되는 거죠.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내려가죠. 실업률이. 그래서 다 내려가고 이제 부가노동 효과는 정반대. 여기 부가노동 효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 이제 배우자나 아들, 딸들이 경제활동으로 참가하는데 여전히 실업자로 있는 거죠. 이게 부가노동. 그러니까 실망노동과 정반대로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도리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경제활동, 노동시장 참가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망노동 효과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이것도 임금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죠. 지난 시간에도, 지난 그 기출문제에도 그 종류들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 했죠. 1급제는 요거 이제 시간급이죠. 1급제, 시간급이. 이익분배제 등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시간급 임금과 생산 고임금, 성과급이죠. 절충한 임금. 그러면 할증성과급이 되겠죠. 할증성과급. 요 대표적인 게 할증성과급제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할시제라 했죠. 답은 4번. 예. 그 로안 로안시 이것도 할증성과급이에요. 이것도 이제 로안제도 할증성과급인데 뭐 보통은 이제 할증성과급의 대표적인 것은 할시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테일러 이거는 근황 성과급입니다. 예. 이거는 근황 성과급 제도고요. 할증 성과급이 아니라 근황 성과급 제도. 토엔이 이익 분배제고 개인 쉐이닝 플랜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익 분배제의 형태입니다. 토엔제. 자, 그건 이제 그 종류들만 알아. 요거만 우리 집단 성과제라는 게 있죠. 집단 성과 배분제.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기억해 두시고. 74번에, 블루네스의 노동시장 유연화.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인데요.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로 이제 유연화 개념 중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이거 우리 내부 노동시장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수량적 유연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내부 노동시장 또 앞에 정리된 거 있죠. 실력 다지기로. 그거 읽어보시면 우리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중에 하나로서 이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제도가 그 중에 뭐 일시 휴업이나 휴일 대체, 연장 근로 규제 완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무일 교대 제도 등등 이런 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량적 유연성 제도로 합니다. 그다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면 더 넓은 개념이죠. 더 넓은 개념인데 그 중에 이제 수량적 유연성이라면 이런 거를 뜻합니다. 고용 형태의 다양한 요거는 이제 유연성에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5번도 이제 우리가 총수요의 부족에 나타난 경기 실업. 수요라고 하는 거는 물건 사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나 투자, 기업이 하는 투자 수요, 우리가 가게가 하는 소비 수요, 그 물건 사는 거죠, 이거. 기업들은 기계 사들이고 뭐 공장 짓는 이런 투자 수요. 이런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불황때, 수요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기 실업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요 부족입니다. 소비가 안 되고 투자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존의 노동자들이 실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 실업인데, 그럼 기업의 투자 수요 위축, 가계의 소비 성향의 감소로 소비 위축.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답은 뭐 3번입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율이 보통 높을 때 우리가 소비 투자를 안 하죠. 이자율이 낮으면은 소비 투자를 많이 하죠. 기업들은 남의 돈 투자 빌려가지고 투자도 하고, 우리 가게도 이자가 낮으니까 돈 쓰는데 별 부담 없잖아. 그래서 소비도 느리고 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야 소비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낮은 이자율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높은 이자율이었다면 이거 원인이 됩니다. 높은 이자율 때는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됩니다. 높은 이자율 때는. 답은 3번이네, 그죠? 근데 답은 3번인데 여러분 요 4번이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이제 경제학적 개념인데, 화폐 보유 성향의 정대. 이게 여러분 이 화폐 보유가 늘어난다 해서 소비가 는다, 투자가 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하면은 내가 주머니에 만약에 이 화폐 보유는 그냥 돈을 안 쓰고 주머니나 지갑이나 금고에 꾹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그 화폐 유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쓰고 그냥 갖고만 있다, 이런 개념이다 이게. 그러면 화폐 보유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소비나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해버리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죠.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시중에 막 유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기업들은 기계 사고, 공장 짓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게 된다면 돈이 돌아다니지 장롱이나 지갑에, 금고에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제 경제학적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모르시면 그냥 화폐 보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비하겠네, 투자하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요게 답이지만 이걸 그냥 화폐 보유를 많이 하면은 소비 투자를 많이 하겠는데 그러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의 원인이 아니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찍을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히려 이거는 소비나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그냥 갖고만 있는다는 겁니다. 갖고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경기가 좋으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안 갖고요.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주머니나 금고나 이런 데 돈을 꾹 갖고 있게 되죠. 돈을 그냥. 갖고 있게 돼요. 그겁니다. 그냥 화폐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소비나 투자를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안 하는 겁니다. 소비나 투자를 안 하는 게 화폐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화폐 보유를 줄이면 이걸 뭐 돈을 누가 쓴다. 아니면 은행에 예금한다. 또 뭐 물건 사는데 쓴다. 기계 사는데 쓴다. 이러면 돈이 돌아다녀요. 막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죠. 화폐 보유가 안 되고. 예.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소비나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소비나 투자가 안 되는 거라. 돈만 꾹 갖고 있고 돈을 뭐 물건 사는데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다 그러니까 소비 투자가 안 되는 요인들이고 이거는 오히려 소비 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니까 이 문제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음 76번 역시 이제 우리가 친거양 그래프 우리가 활 모양 여가가 정상제인 지구인 노동자의 노동 공급 국세이죠. 여기 이제 올라가는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이 올라가는 여기는 대치효과가 소득가를 초과하는 데고 후반굴제라는 데는 대치효과보다 소득가가 초과되는 데죠. 그래서 후반굴절의 노동 공급의 후반굴절 구간 요 구간이요. 후반굴절하는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제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딱 대초과 소득화 해놨네요. 그냥. 이거 뭐 외워놔도 답이 되는 거죠. 임금 상승에 인한 소득가가 대초과보다 답이 1번이네, 바로 1번. 바로. 다른 거는 뭐 답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럼 대초과가 뭐냐, 소득가가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초과가 뭐냐, 소득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대초과, 소득가 앞에 정리된 것처럼 임금 상승 시 대초과 행동과 소득가 행동, 임금 하락 시에 대초과 행동과 소득가 행동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만 알고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후반굴절하는 데는 소득가가 대초과를 압도하는 큰 그런 구간이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우리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가 이제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일반 노동조합, 이거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기업별 노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죠. 뭐, 단점은 의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노조가 힘이 좀 약하다. 뭐 그런 게 이제 단점인데.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조합 구성이 아주 손쉽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 타결도 용이하게 됩니다.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이런 거는 다 장점이네. 근데 이게 틀린 노동시장 분단. 기업별 기업마다 노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산업별 노동조합도 아니고요. 직종별 노동조합도 아닌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업 따로따로마다 이렇게 노조가 따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이 오히려 분단되는 노동자 전체가 단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분단을 완화시키기 틀리네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분단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8번은 자, 이것도 임금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노동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고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임금 격차 원인이고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임금 격차의 요인인데 그런 이 두 가지 임금 격차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다른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산업 간 생산성에 맞겠네요. 그죠? 노조가 있나 없나? 어떤 사람의 노조가 있고 노조의 존재 여부도 임금 격차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생산성 차이. 그 다음에 산업 간 혹은 산업 내 이중구조의 시험, 당연히 이중구조.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있잖아요. 여건이 좋은 1차 노동시장과 여건이 근무 조건이 아주 열악한 2차 노동시장의 이런 이중구조의 심화 다 되겠네요. 근데 답은 4번입니다. 지역 간, 직종별, 노동력 구성의 차이. 이거는요, 이 문제에 배치되잖아요. 이거 노동이동에 제약이 없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지역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직종별 노동력 구성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직종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말 자체가. 그럼 이 문제가 완전히 배치되잖아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가 없는데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79번에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자, 책에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계산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인데. 다음 표를 주고 이 주어진 변수 M, A, C, F, B, D들을 이용하여 총 실업자 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다행히 답이 요 이제 4번에 있네요. 4번에. 요거 만인데 만. 미스프린트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 프로젝션이 미스프린트. 책에는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만으로 되어 있죠. 책 한번 보세요. 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만이냐? 만분의 MAC 플러스 FPD입니다. 실업자 수. 그럼 한번 차근차근히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남자부터 먼저 볼게요. 남자. 실업자 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기 나온 게 1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만 먼저 보겠어요. 경제활동 참가율 있잖아요. A. 자, A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인구 M이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안 나왔나? 그래서, 이거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합시다. 곱하기 1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C인데 C. C는 실업률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죠.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 A 돼 있네. A는 15세 이상 인구인 생산 가능 인구 N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고요. 실업률은 실업률 C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업자 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걸 구하면 되잖아요. 실업자. 지금 구하라는 실업자 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거 구하면 돼요. 수식 조작해가지고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를 묶어내면,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자, 인구는, 요 배꼽 페이지가 있죠. 여기 배꼽 페이지고, 요 M을 요로 곱해주면은, MA가 되겠죠. MA. 일단 요거 분모 있으니까 요로 넘겨서 곱해주면은 MA가 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은 경제활동인 곱하기 100은 M 요걸 A를 곱하면 MA. 그럼 100을 요 나누면 경제활동 인구는 또 1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100분의 MA가 되겠죠. 여기 경제활동 인구죠.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 넣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요 실업자수 경제활동이 요 있네. 100분의 MA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분모인 요거 이제 올리면 요거 분모를 요 위로 올려서 곱하기로 하면 이제 100 곱하기 100이 만이 남겠죠. 만. 그 MA는 그대로 분모에 있고요. MA는 요로 넘겨갖고 C하고 곱해주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업자수거든요. 그걸 올리면 100 곱하기 100이 되고, 이제 MA는 분모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로 넘기면, 자, 실업자수 곱하기. 요거를 여러분 여기 이제 분모로 올리면, 분자로 올리면 곱하기 MA분의 100이 되잖아요. 여기 100 원래 있으니까 100 곱하면 만이 되고요. 이거 분모로 그대로 들어가죠. 분모로 나서 이제 A, C하고 곱하면 100 만 되고 MA의 C가 되겠죠. 요 분모 있는 걸 여기로 곱하니까 MAC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실업자수는 요 만으로 넘기면 만분의 MAC가 되겠죠. 이렇게. 남자만 이제 남자의 실업자 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도 똑같잖아요. 여성도 똑같이 하면은 여성의 이제 실업자 수는 또 만분의 FBD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두 개 이제 통합하면은 만분의 MAC 플러스 FB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수학을 좀 해야 되겠네, 그죠? 나누고 곱하고 뭐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걸 넘기해서 곱하고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거 뭐 제가 요즘 날려 적었지만 우리 책에 여러분 해설에 잘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좋은 문제는 계산 문제로서 좀 특이한 문제다. 특이한 문제로서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도 문제죠, 고난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80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임금 형태로 집단 성과급제의 형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집단 성과급제도 있는 게 있죠. 라크, 스캔논, 프렌치 시스템, 인프레세어, 윈세어링 이런 게 있죠. 맨체스터 플랜, 요거는 성과급제도. 그냥 성과급제도의 하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또 2017년도 이해 문제 기출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